안녕하세요, 여러분. ERP 정보관리사 회계를 담당하는 유슬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마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금융거래처 등록까지 같이 함께 보았는데요. 이제 프로젝트 등록, 관리 내역 등록이라는 메뉴들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금융거래처 등록까지 본 상태였습니다. 오른쪽 마우스키로 모두 닫은 다음에 계속해서 프로젝트 등록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 등록이다라고 해서 들어오면요. 이 회사가 그룹 에어라는 프로젝트, T북이라는 모바일이라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지 그 프로젝트가 완료가 된 상태인지 이런 정보들을 등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프로젝트의 기간이라든가 시작일 이런 내용들도 옆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 우리에게 어떤 프로젝트냐라고 해서 물어봤을 때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등록하는 메뉴에 그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인지 완료 형태인지 이런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관리 내역 등록을 열어볼게요. 관리 내역 등록이라는 메뉴입니다. 조회 구분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회계에 대해서는 1번 회계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증빙의 구분해서 여러분들 회사가 사용하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이러한 증빙들과 관련해서 내용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다음 여러 가지 사유 구분이라든가 제외 대상 내역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 우리 회사가 관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차량 번호다라고 해서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량 소렌토, 카니발, 산타페, 스타렉스 이러한 회사의 차량들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동이다라고 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등록한 메뉴를 살펴보는 건가 했더니요. 바로 여기요. 업무용 승용차 관리다라고 해서요.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 등록이라는 메뉴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자료를 조회 버튼을 눌러보았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등록된 내용이 관리 내역 등록이라는 메뉴에 차량 번호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오른쪽 관리 항목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으니 같이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L과 M으로 시작하는 것만 가능하다. 즉, 회사가 이렇게 차량들처럼 전화번호라든가 통신번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싶다. 회사들마다 법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핸드폰에 번호마다 요금이 어느 정도씩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싶다면 이런 관리 내역 등록에다가 L로 시작하는 L2, 왜냐면 L1은 차량 번호니까 L2에서 전화번호 이렇게 등록을 하신 다음에 각각의 전화번호들을 미리 등록해 놓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이런 관리 내역 등록이라는 메뉴까지 같이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 계정 과목 등록이라는 메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계정 과목 등록에 대한 메뉴는요, 자주 질문을 하는데요. 내용이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대한 수익과 비용 내용들을 모두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산의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현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좌자산과 관련해서 쭉 내용들 나와 있고요. 당좌예금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재예금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재예금은 조금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앞쪽에 플러스 버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재예금이라는 곳 안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보통예금, 외화예금 이런 예금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이런 건 어떻게 설정하나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설정한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자, 이렇게 설정하는 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른쪽 상단에 세목 추가라는 버튼이 있죠. 이 세목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주고서요. 변경 전 후 해서 자동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코드를 그대로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정기 예금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혹은 이렇게 입력했던 세목에 대해서 나는 사용하지 않아요. 혹은 여기 아래에 정기 예적금이 따로 있는데 괜히 입력했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무에서 사용하실 때는 본인의 회사에 맞는 내용들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물어보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제 예금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목을 관리하고 있느냐,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이 정도의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세목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보여지니까 따로따로 재예금 중에서도 외화예금과 보통예금을 구분해서 사용해요 라고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예금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셨는데 사실 재예금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을 입력한다 하더라도 보통 왼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메뉴에 대한 내용들은 동일하죠. 증빙 필수 입력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증빙, 다시 말해 앞서 세금 계산서, 계산서, 카드 이런 것들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넣어줄 거라고 한다면 그 계정, 즉 정기 예적금이라는 계정이라면 차변에 쓰이든 대변에 쓰이든 반드시 증빙을 넣도록 하세요 라는 표현이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는 차대변 선택이기 때문에요. 이 프로그램은 정기 예적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때 차변에 쓰든 대변에 쓰든 상관없는 거죠. 혹은 차변 필수, 즉 해당하는 계정을 차변에 갖다가 쓸 때만 반드시 증빙을 쓰고 대변에 쓸 때는 증빙을 생략해도 좋아 라는 표현이었을 겁니다. 자, 또 하나 보실 점은 예산 통제요. 이 정기 예적금에 대해서 예산을 통제할 것인지 아니면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 이런 통제 방식에 따라서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통해 우리가 그 계정이 예산이 어떻게 통제가 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동자산의 당좌 재고부터 시작해서 비유동자산의 종류들을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쭉 보고 계셨고요. 아래쪽에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저희 시험이 좋아하는 파트가 따로 있는데요. 이 바로 판매 관리비 쪽입니다. 판매 관리비 쪽 더블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급여, 임원급여, 직원급여부터 시작해서 여러 메뉴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접대비에 대해서도요. 플러스 버튼이 앞에 있죠. 그 이야기는 접대비를 더블 클릭해서 보았을 때 거래처에 내가 접대를 할 때에도 그 성격에 따라 이 회사는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일반 접대를 할 수도 있고 경조사비를 내줄 수도 있겠고 문화접대비를 지출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접대비 계정은 세목을 추가해서 별도로 관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 통신비라든가 수도광열비, 그리고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 임차료 이런 여러 보험료들에 대한 내용들도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조심하실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계정 과목 등록 메뉴가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그룹 코드부터 예산 통제까지만 주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아래쪽에 메뉴가 있다는 걸 다들 많이 놓치시는데요. 사실 아래쪽 관리 항목명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험료에 대해서 제가 지금 커서를 클릭한 상태인데요. 거래처, 거래처명, 사용부서, 프로젝트, 대체 계정, 시작일, 종료일, 계산 방법, 차량 번호 이런 정보들을 넣어놓고 있죠. 이 관리 항목명이라는 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표 입력을 하실 때 전표 입력에서 보험료라는 계정을 쓰게 되면 이 관리 항목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회 버튼을 눌렀고요. 엔터를 누르신 다음에 차변에 숫자 3번 보험료다라고 해서 보험료 앞에서 보셨던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82100번의 보험료를 넣어보았습니다. 넣었더니 프로젝트 버튼, 사용 부서, 대체 계정, 시작일, 종료일, 계산하는 방법, 차량에 대한 번호 이런 정보들을 넣도록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계정 과목 등록의
보험료라는 계정을 이야기하면서 해당하는 메뉴에서 그런 정보들을 모두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꼭 이런 거래처라든가 차량 번호 이런 것들을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하는 메뉴는 쓸 수 없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력 필수 여부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해당하는 전표 입력에서도 그 정보가 하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다면 계정 과목 등록에 그 내용이 필수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전 강에서도 같이 입력을 했었는데 아래에 있는 메뉴들 내가 삭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표에 대해서 전체에 삭제를 하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와 같이 이렇게 입력을 해보셨다면 삭제하고 다시 계정 과목 등록 메뉴로 갔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계정에 어떤 관리 항목명을 쓰고 있는지 혹은 이 증빙에 대해서 필수로 입력을 할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의 메뉴를 같이 살펴보면서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계정 과목 등록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저희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 등록이라는 메뉴인데요. 여러분들 차변에 보기의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을 전표 입력 시 증빙을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계정을 묻고 있습니다. 수도 광열비, 교육훈련비, 사무용품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수도 광열비부터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계정 과목 등록이다 라고 했을 때 800번 코드에서 수도 광열비다 라고 했을 때 증빙의 필수 입력 여부가 지금 선택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다 라고 했더니요. 교육훈련비는 차변 필수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보겠네요. 그러면 교육훈련비가 차변 필수구나 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교육훈련비였고요. 나머지 도서인쇄비와 사무용품비도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서인쇄비도 클릭을 해보고 사무용품비도 클릭을 했습니다. 도서인쇄비도 차대변 선택, 그리고 사무용품비도 차대변 선택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수로 등록을 하라는 건 교육훈련비라는 계정이었구나 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당사의 계정 과목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여비 교통비 계정은 예산은 월별 통제하고 있다. 이것은 여비 교통비라는 계정을 보셔야지 예산 통제 여부를 아실 수 있겠죠? 자, 대손충당금 계정. 그런데 코드 번호를 잘 봐주세요. 11100인데요. 보통 뒤에 이제 뒷자리 두 개는 소수점으로 보고 여러분들 111번 코드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111번은 대손충당금 계정은 108번 외상매출금 계정의 차감 계정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에 차감하는 성격으로 맞는 것 같은데 왜 2번에 대한 내용이 틀렸다고 하는 걸까 궁금하시죠? 자,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저희 같이 한번 대손충당금 내용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손충당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판매 관리비 쪽에는 없죠. 어디에 있냐면 상단의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셨을 때 외상 매출금이다 라고 하면서 아래쪽에도 대손충당금이 있는데요. 그 대손충당금은 109번 코드고 관련 계정은 108번 외상 매출금입니다. 그러면 111번의 대손충당금은 뭐예요? 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관련 계정은 받으러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111번의 대손충당금은 바로 그 위에 있는 110번에 대한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111번을 물어보면서 이건 108번 외상매출금 거예요 라고 하면 틀렸다 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관련 계정을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보들을 조금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요. 제가 화면 분할 버튼을 눌러서 나머지 자료들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 등록에서 계속 여비교통비의 예산 통제 방식을 궁금해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판매 관리비 쪽에 아래 여비교통비다 라고 해서 812번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월별 통제다 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전표 입력할 때 이 보통예금 계정에 금융거래처 코드는 필수 입력 사항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통예금은 상단에 있습니다. 자, 다시 당좌자산. 보통예금은 숨어 있었어요. 어디에 숨어 있었다? 이 재예금 안에 보통예금.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관리 항목에 대해서 물어봤죠? 아래쪽에 보시면 금융거래처다 라고 했을 때 금융거래처가 입력이 필수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접대비 계정을 세분화해서 관리하기 위해 세목을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자, 판매 관리비 쪽에 접대비를 보아라 이렇게 플러스 키가 있다는 건 이 아래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계 초기 2월 등록인데요. 사실 이 초기 2월 등록에서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지만 보통 초기 2월 등록은 정보를 내가 찾아보기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 제일 처음으로 등록하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사용하던 회사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처음 회사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다라고 한다면 전년도까지 남았던 자산, 부채, 자본 이러한 정보들을 먼저 입력을 해주셔야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가 새롭게 회계 연도를 시작할 때 전년도에 남았던 전기의 12월 30일 현금이 1월 1일 날 얼마로 시작해야 되는지 그 정보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회계 초기월 등록이라는 메뉴에다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상황들을 넣어주시면요. 올해 회계연도 시작할 때 1월 1일 날 그 데이터를 불러다가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메뉴 같이 살펴보고요. 그 다음 바로 전표 입력 메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 보셨던 계정 과목 등록 메뉴는 모두 닫아주고요. 시스템 관리 쪽에 회계 초기월 관리다라고 해서 이 초기월 등록이라는 메뉴, 회계 초기월 메뉴. 자, 제일 처음에 재무상태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월 기준일이요. 지금 저는 2022년 1월 1일입니다. 회계 기간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 쪽에서 자료를 그대로 조회를 하게 되면 지금 내가 1월 1일 날 가지고 오게 되는 현금이라는 자산은 6,109만 6천 원이구나 라는 정보를 아실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화예금 이런 내용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2021년 12월 31일 남아있던 잔액이 2022년 1월 1일 날 내가 시작할 때 기초 잔액으로 가지고 시작하는 금액인 거죠. 이런 회계 초기월 등록은 사실 재무상태표에 대한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익계산서나 500번대 원가, 즉 원가 명세서나 이런 정보들을 같이 살펴볼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 손익계산서의 수익부터 비용까지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전년도와 올해 어떻게 매출액의 금액이 다른지 이렇게 서로 비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메뉴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함께 시스템 관리 메뉴를 살펴보았고요. 마감 데이터 관리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마감을 할 일은 없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 메뉴는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회계 관리 메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 관리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전표 장부 관리라는 메뉴부터 시작해서 결산 재무제표, 자금 관리, 예산 관리, 고정자산, 부가가치세, 업무용 승용차, 기초정보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메뉴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이번 시간 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전표 장부 관리라는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표 입력이다 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앞선 9강에서 제가 전표를 입력할 때 입금 전표, 출금 전표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린 거 기억하셨을 겁니다. 자, 전표에 대한 작성자 김은찬 씨가 있었고요. 이 김은찬 씨는 우리가 회계 전표 입력 방식이 수정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신이 전표를 입력했을 때 승인으로 나오는 것은 물론이며 자신이 전표를 잘못 입력했다고 한다면 언제든 와서 수정도 가능한 사람이었죠. 자, 오늘의 날짜가 아니라 전체 10월 한 달을 모두 다 보고 싶더라 라고 한다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엔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10월 달에, 자, 10월 달에 날짜는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엔터만 누르게 되면 이렇게 10월 달에 전체적인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국내에 매출이 있었고 그 매출하는 금액이 300이었고 300만 원에 대해서 10%인 30만 원의 부가세까지 합쳐서 이 회사 어음으로 받은 게 있구나 라는 걸 전표를 살펴볼 수도 있겠죠. 전자세금 계산서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국세청에 전송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잘 진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아래쪽에도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과세 매출이다 라는 정보가 보여지고 있어요. 이 과세 매출은요, 사실 버튼을 클릭해서 보면 과세 매출 이외에도요, 여러 개의 매출 유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이런 거래들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증빙이 있으면 과세 매출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영세다라고 하면 0% 세율,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았을 때, 면세는 세금을 면제했을 때, 그 외에 증빙이 별도로 없을 때 건별이라든가 외국으로 수출할 때의 수출, 카드, 그다음 현금 영수증에 대한 현금, 과세, 면세 이러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각각 담당자들은 이 유형을 스스로 판단하셔서 증빙에 따라 내가 지금 받은 전표가 혹은 내가 지금 발행해 준 전표가 이 세금 계산서와 함께 갔는지 아니면 신용카드인지 아니면 현금 영수증인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셔서 세무 구분이라는 걸 등록하게 되는 거죠. 이 세무 구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게 된다면 이 부가가치세 관리에 부가세 신고서의 작성을 도와주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쪽에 이런 메뉴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세무 구분을 하나씩 구분을 해주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매입에 대한 세무 구분도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에 대한 내용들, 매입할 때도 상품을 매입했을 때 내가 300만 원짜리 상품을 매입하지만 330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다.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부가세 대급금. 매입할 때 나 대신 상대방이 낼게요 라고 해서 지급해간 금액인 거죠. 이렇게 매입할 때 매입세액이나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하시고 그 입력된 정보들을 가지고서 여기서 자료를 조회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ERP 정보관리사가 전표를 입력해 보세요 라는 시험을 가끔 내기는 하는데요. 입력을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다기보다는 입력된 자료가 내가 조회하고자 하는 자료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임대료 매입, 그다음 수도광열비나 이런 내용들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수도광열비를 관리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보통예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은행이라는 이런 금융거래처들을 꼭 등록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들도 기존에 입력된 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전표 입력에 대해서 짧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표 입력들은 여러 가지 거래들에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연습을 해보시면서 익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이 전표 승인의제라는 메뉴로 들어가셔서 또 어떤 내용들이 메뉴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표 승인해제라는 메뉴를 더블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자, 전표 승인해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표 상태가 미결, 승인, 전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내가 미결된 전표만 불러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전표 승인해제라는 메뉴에서 미결 전표를 불러와 주는 겁니다. 나라는 김은찬이라는 사원을 제외하고 다른 사원들은 올바른 전표를 입력해도 미결로 뜨고 있는 경우들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죠. 시스템 관리 쪽에 우리가 회사 등록 정보에서 사원 등록이라는 메뉴를 조회해서 보셨을 때 바로 여기에서 회계 입력 방식이 미결로 등록이 되어 있는 신설 사원이나 박혜수 사원들은 등록을 해도 미결로 등록이 될 거예요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미결 전표를 우리가 승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전표 승인해제라는 메뉴를 통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화면을 분할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자료를 보면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는 2022년 하반기에 발생한 전표 중 전표 상태가 미결인 전표가 몇 건인지 건수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2년 하반기에 미결 전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표 승인해제라는 메뉴를 열어보았고요. 여기서 하반기는 결의 기간을 지금 현재 하반기 버튼을 눌러서 저는 7월부터 12월 달까지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전표, 미결 상태의 전표는 건수가 한 건, 접대비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자, 작업자가 이렇게 김은찬이라 하더라도요. 미결 전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 미결 전표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김은찬이 작업했다 하더라도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를 일치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전표를 종료시켜버리면 이렇게 미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미결된 전표에 대해서 김은찬 씨 가서 금액을 다시 수정을 해줬을 텐데요. 한번 미결로 만들어진 전표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표 승인해제라는 메뉴에 오셔서 승인을 해야지만 우리가 다시 미결에서 승인 상태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표 입력에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이렇게 다시 일치해놨다 하더라도 아직 미결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이것을 승인 처리한 다음에 접대비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세요 라고 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앞쪽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고서 승인 처리 버튼을 눌렀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시험은 그런 질문을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조회되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11월 30일 건수 하나가 있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자료로 넘어가서 정답 체크 후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표 출력이다, 분계장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표 출력, 분계장 이런 메뉴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우리가 전표 출력이라는 메뉴를 그리 많이 볼 일은 없습니다. 왜냐? 실제로 출력하기 위해서 보는 메뉴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우리에게 출력해보세요 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잠시 조회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해당하는 날짜에 내가 출력하고 싶은 메뉴들이 이렇게 조회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말 그대로 출력이니까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고서 인쇄 버튼을 눌러서 출력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분계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계장은 해당하는 날짜에 우리가 이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등록한 내용들을 불러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회 버튼 누르게 되면은 해당하는 날짜들에 대해서 쭉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10월 2일 날짜에 이런 전표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여지는 내용이었습니다. 편하게 여러분들 분계장은 이렇게 전표 입력 메뉴에 있었던 분계들을 모아놓은 곳이지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월계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메뉴를 모두 닫고 그 다음 저희 자료 보고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월계표다 라고 했을 때 10월에 큐브 본점에서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을 물어보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10월 달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현금의 지출. 사실 이러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소모품비를 꼭 우리가 지출을 할 때 현금으로 지출한 것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카드 결제를 했을 수도 있고요.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카드나 보통예금의 거래가 아닌 오로지 순수하게 현금으로 결제한 내용에 대해서만 굉장히 궁금한 상태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10월, 즉 어떤 특정 월 한 달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었고요. 자, 그러면 특정 월에 어떠한 계정들에 대한 현금의 결제, 현금의 지출 거래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은 1월 개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저희 한번 그러면 1월 개표 10월 달에 판매 관리비 계정 과목들 같이 함께 프로그램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오셨을 텐데요. 1월 개표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더블 클릭했습니다. 일개표 탭과 월개표 탭이 있는데요. 월개표 탭에 저는 10월에서 10월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여러분들 다른 월이 조회된다면 옆에 달력을 누르셔서 10월 달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왔을 때 판매 관리비에 대한 정보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직원의 급여부터 시작해서요. 소모품비까지 있는데 주의하실 점. 차변에 비용이 조회가 되고 있죠.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정들을 쓰실 때에는 모두 차변에 기록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강열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가 현금 자리의 금액이 조회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 아래쪽에 직원의 급여부터 살펴보시면 직원의 급여는 현금으로 나간 급여는 없는 상태입니다. 모두 보통예금이라든가 다른 예금 계좌에서 나갔겠죠. 그래서 대체 자리에만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복리후생비 볼게요. 복리후생비는 253만 원이 현금 자리, 그리고 대체 자리에도 253만 원이 조회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 복리후생비의 지출액은 506만 원이라는 겁니다. 아, 복리후생비를 지출할 때 현금으로 지출하기도 했고 현금 이외의 결제 수단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출한 것도 있구나. 그래서 전체 복리후생비로 이번 달 10월 달에 506만 원이나 사용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현금 지출 중에 가장 큰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복리후생비 보고 있는데 253만 원보다 더 큰 것, 바로 소모품비입니다. 소모품비도 모두 다 현금으로만 결제를 했죠. 자, 우리에게 합계의 가장 큰 결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현금으로 지출한 것 중에 가장 큰 계정이었기 때문에 380만 원이 지금 판매 관리비 쪽에 현금 조회되는 금액 중에 제일 크더라. 그래서 소모품비 380만 원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거죠. 그럼 소모품비에 대한 코드를 정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체크해 보면 바로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총계정 원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총계정 원장은 어떤 정보들을 우리에게 물어보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 주식회사 큐브가 상반기 중에서 외상 매출금의 회수 금액이 가장 큰 달은 언제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외상으로 매출한 것을 물어볼 때도 있고요. 외상으로 회수한 금액을 물어볼 때도 있는데 지금은 외상 대금을 회수한 걸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반드시 얘를 총계정 원장에 와서 봐야 돼라고 하려면 이 총계정 원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외상 매출금에 대한 정보를 보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월별로 얼마만큼씩 발생하고 소멸되는지를 조회해 주는 곳이 바로 총계정 원장입니다. 1월 개표에서도 볼 수 있긴 하지만 1월 개표는 내가 특정한 월, 1월부터 1월, 2월부터 2월 이렇게 특정 월을 선택해서 모든 정보를
보시려다 보니 4번을 이렇게 조회해야 되지만 총계정 원장은 1월 달부터 이 보기에 있는 4월 달까지 모두 다 한눈에 보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렇게 가장 큰 달, 작은 달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때 좀 유용한 메뉴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계정 원장 프로그램을 넘어오셔서 열어보시면 일별, 월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월별 탭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는 특정한 날짜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자, 상반기였죠. 보기엔 1월부터 4월 달까지밖에 없었으니까 여러분들이 1월부터 4월 달까지만 조회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상반기라는 버튼을 누르셔서 전체 보셔도 좋습니다. 계정별이다 라고 했을 때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을 조회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버튼을 눌러서 외상 매출금을 선택해서 보셔도 좋고요. 이 칸에서 외상 매출금을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자, 자료 조회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외상 매출금이다 라고 해서 정보들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외상으로 매출한 거래는 차변에 기록이 된 겁니다. 차변에 이렇게 2억 9천, 2억 3,955만 원 하면서 차변의 외상값이 가장 많은 월은 외상으로 가장 많이 매출한 걸 물어보는 거구나. 그런데 나에게 질문은 외상으로 가장 매출한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매출한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회수한 것을 물어봤었고요. 보기는 1번부터 4번까지만 있었으니까 굳이 5월과 6월까지 넣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4월 달 중에 가장 회수가 많은 달은 몇 월이었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3억 3,781만 7천 원을 기록하고 있는 2월이 되는 거였겠죠. 자, 그러면 2월인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계정 원장은요. 각각 월별로 내가 어떤 월이 가장 많이 발생을 했는지 혹은 가장 많이 회수를 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현금 출납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출납장은 여러분들 메뉴에서도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주식회사 큐브 본점에 3월 한 달 동안에 발생한 현금의 출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월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꼭 한 달이 아닌 2달, 3달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3월 한 달 동안이었고요. 현금의 입금과 출금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현금의 현재 잔액도 볼 수 있는 곳이 이 현금 출납장입니다. 저희 함께 메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오셔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현금 출납장이라는 메뉴를 더블 클릭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금 출납장은요. 전체 프로젝트별, 결의 부서별, 결의 사원별로 이렇게 메뉴를 구분해서 보실 수 있고요. 보통은 저희에게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표 기간에 3월 한 달 동안의 출금을 물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3월 달을 넣고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지금 현재 입금액 그리고 출금액이 보여지는데요. 이 입금과 출금은 3월 달의 입금 출금이 아닌 전월 2월입니다. 즉 전월이라 하면 2월 달이겠죠. 이전 2월 달에 우리 회사의 현금이 어느 정도까지 입금이 되었는지 이 메뉴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출금도 전월 2월이다 라는 것은 앞선 1월과 2월 달에 출금이 어느 정도까지가 됐는지를 살펴봐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입금 금액에서 전체 출금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현금 잔액이 얼마로 2월이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3월 달 거래들에 대해서 보시면 3월 한 달 동안 출금이 되는 내용과 입금이 되는 내용들을 쭉 전표 입력된 내용에 대해서 불러와서 조회를 해주고 있습니다. 월계라고 해서 보여지는 입금 자리에 1억 2,600이 있는데요. 이것은 3월 20일 날과 25일 날에 300만 원과 그 다음 3월 30일 날에 1억 2,100만 원까지
이 금액들을 모두 다 합쳐서 3월 한 달 동안에 입금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3월 한 달 동안에 출금이 된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출금은 바로 옆쪽에 302만 원을 대답해 줄 겁니다. 자, 이처럼 그러면 우리가 2월 달까지 입금되었던 것 중에 그리고 3월 한 달간 더 입금이 되면 전체적인 입금의 누적액 그리고 앞에 1월, 2월 달까지의 출금액에다가 3월에 출금까지 더해졌을 때의 전체 출금액 전체 입금에서 전체 출금 누계액을 차감하면 오른쪽 끝에 잔액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3월 한 달 동안의 출금을 물어봤으니까 302만 원을 정답으로 체크해야 되겠구나 라고 충분히 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한번 그러면 302만 원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계정별 원장이라는 메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별 원장 메뉴를 바로 넘어가기보다는요, 여러분들 현금 출납장 보고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실강을 하다 보면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3월 한 달이지만 기표 기간을 1월부터 3월 달까지 모두 다 이렇게 선택하는 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시 확인해 드리면요. 지금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보시면 전기 2월 된 금액, 회계 초기 2월에서 넘어온 정보부터 1월 한 달 동안의 입금, 출금, 누적액, 잔액, 그 다음에 아래쪽 2월 달에 입금과 출금, 누적액, 그리고 잔액, 그리고 3월 달에 대한 입금과 출금액, 그리고 그들에 대한 누적액에 대한 잔액까지 모든 정보가 다 1, 2, 3월을 나누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나는 3월부터 3월을 조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 분들도 정확하게 답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현금 출납장 보셨고요. 제가 계정별 원장 보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계정별 원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계정별 원장이다 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월 한 달 동안에 내가 어떤 계정에 대해서 보고 싶냐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검색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현금은 조회가 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현금 출납장 이쪽에서 검색을 하면 되기 때문에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정들에 대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뭐 내가 보고 싶은 계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보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뭐 복리후생비라는 계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고 한다면 811번 복리후생비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1월 한 달 동안에 복리후생비라는 계정에 대한 지출이 얼마나 어떻게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계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계정별 원장을 보게 될 텐데요. 실제로 시험에서는 계정별 원장에서 자주 묻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 계정을 물어보고 싶으면 현금 출납장을 가면 되는 거고 뭐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고 싶으면 거래처 원장이라는 메뉴를 가시면 되기 때문에 막상 우리에게 계정별 원장을 자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정별 원장이라는 건 이렇게 각각의 계정들을 내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구나. 내가 알고 싶은 계정들만 와서 조회할 수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래처 원장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 거래처 원장 메뉴 같이 함께 볼 거예요. 자, 거래처 원장이라는 메뉴에 대한 자료를 넘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 한번 메뉴부터 살펴보고 거꾸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거래처를 반드시 계정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이 거래처 원장에서 그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잔액 탭, 원장 탭, 총괄 잔액, 총괄 내용 탭으로 같은 정보도 어떻게 내가 보고 싶은지에 따라 탭을 이동하시면서 확인해 줄 수 있겠죠. 자, 잔액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에 대해서 알고 싶더라. 어느 거래처에 내가 얼마씩 외상으로 매출을 했지? 라는 걸 알고 싶다면 여기서 외상 이렇게 검색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코드 번호인 108번을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자, 기표 기간은 당해년도 상반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상반기 1월부터 6월. 자, 그리고 거래처들에 대해서 그대로 자료 조회 버튼을 눌러보는 겁니다. 이렇게 눌렀더니 자료가 어떻게 조회가 되냐면 각각의 거래처가 먼저 등장을 하네요. 거래처에 전기 2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전기 2월이라는 건 지금 현재 1월 달부터 조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전년도에 우리가 그 회사에 외상으로 매출을 해서 금액이 있었으면 넘어왔을 거고요. 외상으로 그 회사랑 거래한 금액이 없다면 이렇게 조회되는 금액 없이 내용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현관공업에 대해서 보시면 지금 현관공업이라는 회사엔 이미 전년도에 9,450만 원어치만큼 외상값 못 받은 게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전기 2월, 즉 넘어온 금액 중에 외상값이 제일 많았던 회사가 누구예요?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바로 이 거래처 원장에 잔액이 오셔서 전기 2월 금액이 가장 큰 주식회사 주한실업이 가장 많이 외상으로 물건을 사가고 아직 갚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기 2월 된 금액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제가 상반기를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가 자리의 금액을 보면서 만약에 이 기간 동안 외상으로 가장 많이 매출을 한 곳은 어디예요? 라고 물었다면 증가 자리에 있는 금액 중에 한동테크 금액이 5억 990으로 가장 많았기 때문에 한동테크 금액이 가장 많네요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감소 자리는 무엇이냐 라고 할 텐데요. 감소는 회사가 외상 매출금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회수한 걸 이야기하겠죠. 해당하는 기간 동안 회수는 3억 2,581만 7천 원이 회수가 되었구나. 그럼 회수가 제일 많이 거래된 거래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3억 4,600이라는 금액이 감소자리 금액 중에 제일 크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실업으로부터의 금액이 가장 많이 회수가 되었구나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저희 시험은 증가나 감소보다는요. 전기 2월 된 금액 그리고 또 하나 잔액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현재 조회되고 있는 잔액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의 잔액이 조회되는 거래처. 다시 말해 내가 어느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될 외상값이 가장 많은 상태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 날짜는 당연히 마지막 날짜인 6월 30일. 6월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외상값 잔액이 가장 많이 남은 거래처가 어디예요? 라고 한다면 한동테크 금액을 보면서 한동테크가 제일 많아요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자료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거래처 원장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1월 31일 기준으로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를 물어봤습니다. 저희 그러면 날짜 1월 31일 기준의 잔액이니까요. 한번 프로그램에서 1월 31일로 이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오셨을 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렇게 조회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1월 31일부터 1월 31일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조회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른 상태에서 잔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주한실업이 2억 2,679만 9,700원으로 잔액이 가장 많은 회사네요. 우리에게 아직 회수가 되지 않고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가 어디예요? 라고 물었기 때문에 주한실업이라는 거래처가 잔액이 제일 많았어요 라고 대답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주한실업으로 대답을 해주겠습니다. 자, 자료를 넘어왔고요. 주한실업에 엔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질문은요. 2021년에서 2022년으로 2월이 된 큐브 본점의 외상 매출금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2월 된 금액이다. 즉 전기 2월이겠죠. 전년도 2월 된 금액에 대해서 어느 거래처가 가장 큰가요?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자료를 살펴보고서 대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오셨을 때 1월 1일부터 1월 1일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1월 1일부터 1월 31일이다 라고 하더라도 앞쪽에 있는 금액은 전기 2월, 즉 1월 1일 날짜로 2월 된 금액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억 5,229만 9,700원으로 주한 실업의 금액이 제일 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주한 실업이 가장 많은 외상값 잔액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고정자산 매입에 대한 내용만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매입 매출장은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학습을 하시고 살펴보신다면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ERP 프로그램에 대해 회계 모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혹시라도 ERP 정보관리사 회계가 뭐였는지 궁금했는데 알게 되었거나 시험을 응시하게 될 계획을 가지시게 되었다면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